자, 부동산 학개론 용어 정리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재 맨 아래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 나오죠. 자,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상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 부동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가, 이걸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상가가 있죠. 그럼 A라는 상가가 있고 여기 투자자 곰돌이가 있대요. 그러면 곰돌이가 A라는 상가에 일정한 자본, 즉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이 A라는 상가는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상 부동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할 때 이 10%를 우리는 그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로부터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예상 수익률이다 또는 앞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 아니라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내부적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기대 또는 내부 수익률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것이고, 이걸 좀 더 예쁘게 표현하면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하여 또는 근거하여 그 판단하는 또는 파악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또는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기펜제란 말이 있습니다. 기펜제. 자, 기펜제도요, 아까 그 가수요와 더불어 수요 법칙의 예외적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기펜제 할 때 제라고 하는 건 재화의 준말이니까 상품이죠. 근데 기펜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진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펜제의 경우도요, 가격과 수요량이 원래 수요 법칙을 따지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이 수요 법칙이죠. 그런데 기펜제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펜제 역시도 수요 법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가볍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펜 이런 표현이 문장 속에 나오게 되면 얘는 수요 법칙의 예외야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말은요, 어떤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나머지 것의 가치를 우린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곰돌이가 있는데요. 곰돌이가 취업과 대학 진학 중에서 고민하다가 취업을 선택했다면 이때 포기된 것은 대학 진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 대학 진학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기회비용, 비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가치, 돈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 포기되죠. 그 포기된 것의 가치는 그게 돈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때 만약 취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대학 진학이다 이 말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이것은 대학 졸업을 통해 얻는 학위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곰돌이가 취업과 대학 진학 중에서 취업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가치, 기회비용은 대학 졸업을 통해 얻는 학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또 뒤집어서요. 만약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면 이때 취업이 포기가 됐죠. 이때 취업을 통해 얻는 연봉소득이 바로 기회비용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기회비용이 중요하냐면 어차피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것의 값어치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가치 또는 선택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이 더 크다면 결국 그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A와 B라는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A를 선택했어요. 그럼 A를 선택해서 얻는 이익과 B를 포기했죠. 그럼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럼 선택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모든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선택을 통해 얻는 이익이 내가 포기한 가치인 기회비용보다 클 때 비로소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의미를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개발권 이전 제도는 우리 시험에 곧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또 개발권 이전 제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또 개발권 이전 제도가 다른 문제 보기 속에 등장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발권 이전 그랬는데요. 개발권 이전이란 말 대신에 개발권 양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권 이전 제도는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 유적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한다. 즉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컨대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지역은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를 당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았지만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됨으로써 A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권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3층 이상 10층짜리 1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와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또 10층 15층짜리 건물이 3층짜리 건물보다 가치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10층 15층짜리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보다 역시 높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당하고 희생당한 셈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규제를 당하는 지역을 보전지역이라고 하고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규제를 당함으로써 요 위의 공간을 상부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3층 이상을 못 짓게 한다는 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규제를 당하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럴 때 정부가 미안한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생한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그럼 이때 잠깐 여기 보전지역이 있다면
개발되는 지역을 개발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B 동네는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럼 개발지역에 개발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권 양도 또는 이전 제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개발권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개발지역의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당하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어차피 이용할 수 없는 공중공간, 상부공간의 개발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해 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발업자는 개발권을 매입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전적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개발권을 팔아먹는 셈이니까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어차피 A지역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3층 이상 건물 못 짓게 규제당하고 있죠. 그러면 그 3층 이상의 상부 공간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미안하니까 개발지역의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용하지 못하는 상부 공간의 개발권을 사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발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보상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우리가 개발권 이전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보상하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이전 또는 양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개발권 양도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살붙이는 것들은 기본과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개별 분석이 있어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란 말은 감정평가론에서 얼핏 들어보신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감정평가는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는 게, 판단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도 할 것이며 또 물건 자체를 분석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예를 든다면 여기 A라는 건물이 있다. 근데 이 A라는 건물의 가치가 얼마이냐 평가하고 싶은 걸 감정평가한다라고 하겠죠. 이럴 때는 일단 이 건물 자체에 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이래서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그 대상 부동산,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개념을 가지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분석, 즉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물건에 대한 분석, 즉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 표현이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 보았더니 나지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나지. 여러분 나지. 아까 우리 건부지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나지의 나는 벌거벗을 납니다. 따라서 이 건물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이걸 좀 예쁘게 포장하면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 지상은 땅지 윗상이기 때문에 땅 위에 건물을 비롯한 어떤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낮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까는 건부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낮이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낮이는 즉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즉 건물이 없는 땅과 건물이 있는 땅을 비교해 본다면 건물이 없는 땅이 있는 땅보다는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거래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낮이는 땅 위에 건물 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 제한, 좀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노벨티 광고라고 있죠. 노벨티 광고. 발음 조심하세요. 노펜티 아니에요. 노벨티입니다. 자, 노벨티 광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광고 기법 중에서 어떤 그 실용적이고 장식할 수 있는 또는 장식적이고 실용적이며 조그만 부피가 적은 이런 물건을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바로 노벨티 광고인데요. 예컨대 예전 같으면 뭐 신장기업 새롭게 점포를 열게 되면 뭐 시루떡을 쪄가지고 주변의 상가 점포에 일일이 돌렸거든요. 저희 좀 잘 좀 봐달라. 이번에 새롭게 가게 오픈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신장 개업했다고 새롭게 가게 오픈했다고 떡 돌리는 경우는 참 많이 없어졌죠. 근데 대신에 무슨 뭐 수건을 돌린다든지 라이터를 돌린다든지 재떨이를 돌린다든지 이런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떨이라든지 라이터 또는 수건 등은 실용적인 물건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물건이죠. 여기에 뭐 상호를 집어넣고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이름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경우가 바로 노벨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내용 연수가 있는데요. 우리 감정평가 배울 때 가볍게 제가 내용 연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 연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의 수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의 수명. 근데 건물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깎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각 자산이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내용 연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비롯한 상각 자산의 버팀 기간, 수명을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내용 연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용 연수 속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법적 내용 연수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란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인 수익, 즉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할 것이며 물리적 내용 연수란 그 물건이 철거나 붕괴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어떤 건물이 화재로 불타서 소실됐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물리적 내용 연수도 끝난 것이고 또 없는 건물로부터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도 역시 같이 종료되었다, 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화재 등으로 그 대상 물건이 소실된 경우에는 경제적 수명, 즉 경제적 내용 연수와 물리적 수명, 즉 물리적 내용 연수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경제적 내용 연수가 더 길 수는 없다는 걸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목적 구매 패턴, 이걸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상업 입지론에서 그 현대적 상업 입지론을 주장했던 허프의 이론이에요. 근데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뭐냐? 참 알고 보면 허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허프의 이론을 말씀드릴 때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습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미시적 중심지론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현대적 대도시 소비자들은 한 번 물건 사러 가서 하나의 물건만 구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장 보러 가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이 한 번 장 보러 가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는 그러한 구매 패턴 또는 소비 행태를 우리는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일단 다목적 구매 패턴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일단 누구를 기억하자? 허프라는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란 말 나오죠. 도덕적 해이란 말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도덕적 해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또 경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 간단한 예로 말이죠. 뭐 어떤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줄을 서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순간을 틈타가지고 잽싸게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표를 구했다. 이것도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나만 표를 구하면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그 내용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면 옆 사무실이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고객을 확보해 놨는데 그걸 우연찮게 뭐 소문을 들었다거나 내용을 아신 분들이 상대방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싼 값을 뭐 어떤 좋은 조건 제시해가지고 중간에 고객을 인터셉트, 이렇게 자기 고객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문 자격인들이에요. 전문 자격증을 갖고는 사자 돌림의 이런 자격인들입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이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새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 직원과 고객이 서로 짜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고를 조작하고 그래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도덕적 해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대부 비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부 비율. 근데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융자 비율이에요. 그럼 융자가 뭐예요? 자금 융통. 자금 융통. 남한테 돈을 끌어온다, 빌려온다. 이걸 융자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융자 비율, 그 말은 뭐다? 결국은 얼마만큼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가? 즉 빌려온 남의 돈의 비율이 바로 뭐다? 융자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에요. 그런데 빌려온 돈의 비율이 원래 뜻인데 그렇다고 우리 개론 교과서나 시험 지문에 빌려온 돈의 비율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총 투자액에 대한 또는 대상 부동산의 투하 자본에 대한 융자액 또는 부채 잔금의 비율, 이걸 우리는 융자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컨대 어떤 A라는 건물, 자, 우리가 A라는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 A라는 건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A라는 건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A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가격이 10억짜리다 라고 한다면 결국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려면 우리도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10억 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억 원이 총 투자액이고 동시에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융자액 또는 부채 잔금의 비율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총투자액이라는 말 대신에 그 부동산의 가치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부채 잔금의 비율이 바로 뭐다? 융자 비율 이럴 수도 있고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액 또는 부채 잔금의 비율이 바로 대부 비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럼 결국 총 투자 금액도 10억 원이고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값어치도 10억이죠. 그럴 때 은행으로부터 내가 5억을 융자 받았다, 빌려왔다면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또는 부채, 남한테 진 빚의 비율은 절반이니까 이때 융자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은 50%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지요? 따라서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 크다는 것은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우리가 아까 배웠던 투자의 장점 중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을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 무슨 위험? 그래요. 금융상 위험. 다른 말로 재무적 위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 역시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 어떤 구조,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대지란 말 나오죠. 근데 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틀려요. 위에 있는 대지는 그 대라는 글자 아래에 흑토가 붙고요. 아래쪽에는 대지는 대라는 글자 아래에 옷 의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는 대지 요게 이제 한자로 대잖아요. 여기 아래에 흑토가 붙었어요. 이때 대지는 여러분 지목 아시죠? 토지에 붙는 제목을 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대라는 글자 아래에 옷 의자가 붙는 이 대는 한자로 자루대입니다. 따라서 땅지를 붙이면 이건 자루 모양의 땅이죠. 자, 자루 모양의 땅이다. 이것이 바로 대지가 되는데 여러분 자루가 어떤 도구예요? 어떤 그 물건을 내용물을 담아 가지고 다른 곳까지 운반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자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동 과정에서 자루의 입구가 좁아버리면 어때요? 입구가 넓어버리면 내용물이 넘쳐나오겠죠. 그럼 내용물이 넘쳐나오지 않게 하려면 자루의 입구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지란 자루 모양의 땅, 즉 입구가 좁은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구가 좁은 땅은요, 상식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입구가 넓은 땅이 있고 입구가 좁은 땅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땅 살래요? 당연히 입구가 넓은 땅 사겠죠. 왜냐? 입구가 좁은 그 부분은요,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말하면 최유효 이용이 저해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오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땅은 입구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구가 좁은 대지는 가치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대출의 차환, 가로 열고 재금융 이런 표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의 차환이다. 그런데 대출은 결국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차환이 뭘까요? 차환은 맞바꾼다, 교환의 뜻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대출 차환은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대출 당시의 이자율을 우리가 대출 금리라고 해요. 대출 금리. 나는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은행한테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렸더래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금리, 현재 시장 이자율이 5%가 됐대요.
이 말 뜻이 뭘까요? 내가 돈을 빌릴 당시의 금리는 10%였는데 현재 금리는 5%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돈을 빌릴 당시보다 현재 이자율, 즉 금리 수준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금리 상승기다, 금리 하락기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하락이란 말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의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린 차입자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지금까지 10% 이자 부담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절반인 5% 이자만 내면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 10%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왔던 차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동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너무 세다, 이자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차입자 입장이라면 계속 1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5%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규 대출을 받아서 10%의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기존 대출을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5%의 신규 대출을 받아서 10%의 기존 대출을 갚을 생각을 갖겠죠. 그래요? 이런 경우 5%로 새롭게 대출을 받으면 신규 대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거니까 기존 대출이 되겠죠. 그럼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을 맞바꾸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출을 맞바꾼다 해서 대출의 차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 융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한 번 융자를 받았는데 또다시 돈을 빌리니까 다시 자금을 융통한다, 다시 융자를 받는다 해서 다시 재자를 붙여가지고 재금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할 건 이런 대출의 차환 또는 재금융이 발생하는 것은 금리 하락기에 발생하는 거지 금리 상승기가 아니다, 이 말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대체제란 말이 있죠. 대체제. 이거 우리 기초 수업 시간에도 가볍게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체제, 쟤는 어차피 재와 상품의 준말, 물건의 준말이겠지요. 근데 대체한다는 건 뭔가를 바꾼다라는 말로 사용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든 용도적인 면이든 간에 같거나 비슷해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전혀 다른 것끼리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따지면 용도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바꾸어 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우린 뭐라 그런다?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을 알고서는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제는 어떤 뜻이냐? 일단 서로 물건을 바꾼다라고 쓰려면 물건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2개의 물건이 있다. 그런데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B라는 물건의 수요량이 늘거나 줄어든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변화라고 말할 것이며 또 수요량의 증가 감소도 변화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A라는 물건의 가격의 변화와 B라는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 즉 일치한다, 동일한 방향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A라는 물건을 아파트라고 보고 B라는 물건을 연립주택이라고 본다면, 자,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 그럼 값이 비싸지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값이 비싸지면 그 물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아파트의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이든 연립이든 물건은 다를지라도 둘 다 용도는 주거용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니까 용도상 대체는 가능해지겠죠. 오케이? 그럼 아파트 값 너무 비싸서 아파트 잘 못 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연립주택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연립주택의 수요 또는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아파트라는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 연립주택이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이처럼 A라는 물건의 가격과 B라는 물건의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무슨 제? 대체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쭉 안에 내려오시면은 이 도시화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도시화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도시화는 1차적 도시화와 2차적 도시화가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개론시험에 나오는 도시화는 1차적 도시화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차적 도시화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말한다? 도시화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농촌 인구가 즉 쉽게 말하면 그 도시가 아닌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처음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거주해야 되는데 일단 학교 시설도 부족하겠죠. 또 집 같은 주거용 시설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새 좀 연배가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 콩나물 시루다 학교 교실 한 학급당 뭐 70명, 80명 그 좁게 좁은 교실에 모여 있다 보니까 콩나물 시루다 이런 말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뭐 학교 시설, 상하수 시설, 주택 시설 등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파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단독주택만 가지고는 그 증가하는, 늘어나는 또 도시에 집중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하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단독주택을 관리할 때보다는 수천 수백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관리론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되는 또는 필요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도시화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도심 고동이란 말이 있어요. 고동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소라 고동, 이 고동에 또 소주 한 잔 이게 또 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동은 그런 소라 고동 이런 고동이 아니에요. 도심 고동이라는 말의 뜻은 말이죠. 출근과 퇴근 시간대 움직이는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을 우리가 도심 고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 고동 현상은 어떤 때 커지냐면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할 때 도심 고동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직주 분리는 또 뭐냐? 직주에서 직은 직장이고 주는 주거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직장인들은 가급적이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가 있기를 원할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은 도심 안쪽에 있어요. 근데 도심은 외곽 지역보다 주거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땅값이 비싸면 주거비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고 싶은데 너무 지나치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주거비를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좀 더 땅값이 저렴한 또는 물가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위치한 직장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주거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는 직주 분리다 그래요. 근데 직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 지역에서 도심에 위치한 직장까지 이동하려면 출근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고 퇴근 시간대도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심 고동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다 보면 뭐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출퇴근 시간대에 몰려들면 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것도 우리가 개론으로 따지면 직주분리 현상으로 인한 도심 고동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교통의 어떤 마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즉 교통 체증도 발생하고 지옥철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로렌츠 곡선은요, 소득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냐 또는 불평등하냐 이걸 측정하는 그 지표 중에,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로렌츠 곡선이에요. 근데 로렌츠 곡선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과 수직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대각선이죠. 이 대각선을 완전 평등선이라고 해요. 완전 평등선. 그리고 이쪽에 이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이 완전 불평등선이에요. 그렇다면 예컨대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노란색은 A 곡선, 빨간색은 B 곡선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 중에서 대각선에 보다 가까운 건 노란색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B에서 A로 이동했다, 이 말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갔다. 그건 결국 보다 대각선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근데 분명히 대각선은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소득의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선이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졌다는 건 그 사회의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졌다,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A에서 B로 이동했다는 것은 대각선으로부터 보다 멀어진 거예요.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그만큼 소득의 분배가 좀 더 불평등해졌다,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뭐만 기억하자? 로렌츠 곡선당 대각선은 완전 평등선, 수직선은 완전 불평등선. 그런데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고, 수직선에 가까워진다, 뭐 그게 싫으시면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됨을 의미한다. 이 정도 가볍게 개념을 잡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론 용어 정리 수업 중간쯤 끝났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개론의 용어 정리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